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얼마 전 인텔의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가 중국에 의해서 최종 불발이 되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반도체는 첨단 기술의 집약체이자 자본의 집약체이죠. 게다가 요즘에는 반도체가 전략 물자화돼서 더욱더 기업 간 인수합병이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만약 반도체 기술을 어느 한 업체라든지 나라에서 독점을 하게 된다면 다른 나라들이 전략적으로 그 나라나 혹은 그 기업에 종속되어 버리는 결과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 기업이나 혹은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들이 인수합병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각 이해 당사국에서 조직한 반독점 심사기구의 승인을 통해서 인수합병 절차를 최종적으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두 개가 잘 합의를 한다고 해서 인수합병이 최종적으로 승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도체 기업들의 M&A 기사를 자세히 보면은 어디에서 반대해서 안 됐다, 어디에서 반대해서 무산됐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반독점 심사 기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요 반도체 이해 당사국을 뽑자면 다음에 표와 같습니다. 어찌됐든 한 8, 9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기업 결합 심사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 중 어느 한 국가라도 반대표를 던지면 일이 무산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이었던 것이 지난 2022년 엔비디아와 ARM의 기업 인수 합병이 중국과 영국 등 다수의 이해 당사국의 반대로 인해서 무산된 건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기업 인수합병 중 최대 규모로 불렸던 엔비디아와 ARM의 인수합병은 여러모로 화제가 되었었던 빅딜이었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당시 고성능 GPU의 소비 전력으로 인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시기거든요. ARM이 어떤 반도체 회사예요? 저전력 반도체 IP의 대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 AP를 만들 때 ARM의 IP가 없으면 절대 스마트폰 AP를 만들 수가 없죠. 아예 IP 블록 자체를 구하기도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ARM은 저전력 반도체 IP의 대장이에요.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ARM을 인수를 한다면 보다 고성능의 GPU를 보다 저전력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냄을 통해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일 겁니다. 또한 엔비디아가 ARM의 인수합병을 노렸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테그라 IP 때문이에요. 테그라는 엔비디아에서 개발한 모바일용 AP였습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저전력 기술의 노하우가 없었던 엔비디아가 만들다 보니까 전력 먹는 하마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테그라 IP도 처참하게 실패를 맛보아야만 했죠. 그런데 ARM을 인수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ARM의 저전력 반도체에 특화된 IP들을 대거 등용함을 통해서 테그라의 부활을 꿈꿀 수도 있는 일이겠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엔비디아가 서버용 GPU 이외에 서버용 CPU 시장에도 진출을 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레이스죠. 지구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이 서버용 반도체의 기조가 저전력 기조로 흘러가면서 엔비디아에게는 필수적으로 ARM의 저전력 IP가 필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미국의 각종 규제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기업 결합 심사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했죠. 게다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ARM의 본산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ARM이 미국 기업인 엔비디아에 넘어가게 되면 그나마 잡고 있었던 반도체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놓치게 되어버리니까 영국 입장에서는 이 ARM 인수를 절대 허락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국도 반대표를 던졌죠. 그리고 더욱더 아이러니한 거는 미국에서도 반대표를 던집니다. 왜 그랬는지 잘 이해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미국 규제 당국도 단호하게 거부를 행사하게 되죠. 그러면서 엔비디아의 ARM 인수는 최종적으로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은 반도체 업계의 인수합병의 걸림돌로 악명이 높아지고 있는 중이죠. 사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 탓만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영국, 미국에서도 반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체 가능성이 낮았던 딜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지난 여러 건의 반도체 기업 심사에서 중국이 목리를 부려왔던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반도체 기업에 대한 기업 결합 심사에서 유독 목리를 심하게 부렸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는 우리는 심정적으로는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지금 중국 반도체를 오지게 까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정이 좋지가 않죠. 어찌됐든 중국이 목리를 부려서 기업 결합 심사가 최종적으로 불발된 가장 대표적인 인수합병건은 퀄컴의 NXP 인수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6년부터 공들여왔던 퀄컴의 NXP 인수의 기업 결합 심사의 유효 시한인 2018년 7월 25일을 넘겨서도 심사 결과를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해당 인수가 불발되게 만드는 단초가 되는 사건이었죠. 의도적 지연이었습니다. 당시 퀄컴은 모바일 AP의 제왕이었죠.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마찬가지이긴 합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이 퀄컴이 모바일 AP의 제왕인 이 퀄컴이 불안함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점차 둔화세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도와 아프리카 신흥국들을 제외하면 스마트폰 시장이 확장될 가능성은 좀 낮아 보였던 것이 사실이에요. 정책이었거든요. 올라가긴 하지만 드라마틱한 상승은 보이지 않는 좀 불안불안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신흥국 시장은 또 어떻습니까? 저가형, 그 보급형 스마트폰을 제외하다 보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신규 수요보다는 확실히 교체 수요 쪽으로 기울고 있었던 시기였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퀄컴은 이에 자동차 시장에서 기업의 미래를 보기 시작합니다. 야심차게 진행했던 인수합병건이 바로 NXP였어요. NXP의 인수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반도체 설계 쪽으로 뛰어들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목리로 인해서 이 계획은 최종적으로 허사로 돌아가게 되죠. 미국의 여러 굵직한 인수합병을 기업규제 심사로 막아낸 중국은 이번에는 인텔이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하는 것을 막아섭니다. 자, 그러면 중국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인텔은 왜 타워 세미컨덕터를 인수를 하려고 했었던 걸까요? 사실 타워 세미컨덕터가 파운드리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약 1%에서 1.5% 사이를 오가는 파운드리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자동차, 의료용 기기, 산업용 장비와 일반 소비자용 제품에 필요한 반도체, 그리고 회로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파운드리 회사이고요. 이스라엘과 미국, 캘리포니아, 텍사스, 일본, 이탈리아 등에서 시모스 센서 그리고 아날로그 신호처리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이에요. 주로 8인치 파운드리를 주로 생산하는 타워 세미컨덕터이고요. 그런데 이런 기업을 인텔이 인수하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인텔이 추구하는 최첨단 공정 기술을 가진 회사도 아닌데 말입니다. 아마도 인텔이 타워를 인수하려고 했었던 이유는 영업력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인텔은 전형적인 IDM 회사입니다. 설계, 생산, 검사 및 패키징에 이르는 모든 반도체 제조 공정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말 그대로 IDM, 종합 반도체 회사의 최고봉에 인텔이 위치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인텔이 만드는 반도체 제품이 뭐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컴퓨터의 작동에 필수적인 CPU입니다. 아무리 제조사에서 뛰어난 성능을 가진 컴퓨터나 노트북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인텔에서 만든 CPU가 없다면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유일한 인텔의 경쟁자라고 불리는 AMD가 불도저의 참패와 함께 완전히 떡망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게 나락행을 탄 이후에 인텔은 해당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하면서 경쟁자가 없는 절대 강자로 군림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CPU에 대해서는 인텔이 만들면 그것이 곧 업계 표준이 되는 상황이었죠. 업계 상황이 이러다 보니까 인텔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갖은 갑질로 악명이 높은 기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인텔이 14나노 장인이라고 그렇게 조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의 헤게모니를 잃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AMD는 망해버렸지 CPU는 진입장벽도 높기 때문에 어떻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시장으로 들어올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계속 14나노 공정에서 머물러 있더라도 그저 그런 CPU를 찍어내더라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급반전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AMD가 각성을 시작했거든요. 리사스의 등장이 업계에 파란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리사스 CEO는 적극적으로 TSMC의 파운드리를 이용하기 시작해요. 14나노 장인이라고 불리면서 공정혁신을 이뤄내는 데에 굉장히 부침을 겪고 있었던 인텔은 졸지에 AMD에게 큰 한방을 얻어맞고 말아요. 뒤통수가 얼얼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텔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맞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14나노 장인이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서 기술통인 팻 겔싱어를 새 CEO 자리에 앉힙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제국 인텔의 부활을 부르짖기 시작하죠. 겔싱어는 인텔의 미래 비전을 밝히면서 IDM 2.0을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IDM 2.0의 주요 내용은 인텔의 파운드리 활용 극대화, 그리고 파운드리 시장의 재진출에 있었어요. 그런데 인텔에게는 해결해야 될 숙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갑 마인드예요. 이제까지 CPU 제국으로 군림하면서 절대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었던 인텔에게 이 파운드리라고 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생소한 서비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인텔은 파운드리 사업이 처음은 아니에요. 인텔 파운드리의 시작은 2012년 인텔 커스텀 파운드리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알테라라고 하는 FPGA를 주로 생산하는 거대 기업이 있기는 했지만 2015년에 알테라마저 인텔이 인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부 물량으로 편입되게 됐죠. 그러면서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에는 주요 고객이 없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2016년 ARM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10나노 공정을 통해서 CPU 제품을 생산하려고 했었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엎어졌어요. 그런데 사실 팹리스 중에 팹리스, 이 대어죠. ARM을 인텔이 잘 구워삶아서 잡았다면 아마도 파운드리 서비스가 이렇게까지 나락행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ARM이 생산을 돌연 포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텔의 10나노 공정이 지지부진했거든요. 잘 개발이 안 됐어요. 그러면서 ARM이 이탈을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그런데 과연 이게 인텔의 10나노 공정 개발 지연에만 원인이 있었을까? 라고 하는 물음표가 붙는 거죠. 인텔은 자사 IP인 X86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ARM을 기반으로 한 애플 실리콘의 성공으로 인해 ARM 진영이 CPU 시장에서 각광을 받기 시작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CPU 시장의 절대 강자 IP는 X86이에요. 특히 저전력 설계에 특화된 ARM이 인텔의 라인을 활용해서 칩을 설계하기 위해선 인텔의 독보적인 IP인 X86이라는 IP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해서 인텔이 고객 중심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가 ARM이 설계하기 용이하도록 IP를 확보를 해볼 테니 우리 파운드리에서 꼭 생산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저자세로라도 나왔다면 상황이 약간이라도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예상을 해보게 되는 거죠. 하지만 갑의 위치에 오랫동안 서 있었던 인텔은 고객 중심의 영업 마인드가 부재했다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뭐 물론 그러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제가 예상하기로는 이 인텔의 갑마인드 때문에 ARM이 최종적으로 포기한 게 아닌가라는 예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예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참한 실패를 맛보았던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를 팻 겔싱어의 등장과 함께 재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는 다시 시작하는 만큼 무조건 성공해야 되는 사업이었던 겁니다. 인텔은 여러모로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공정기술로는 TSMC와 삼성에게 완벽하게 밀려버린 상황이고요. 그나마 경쟁력으로 남아있었던 패키징에서의 주도권마저 TSMC의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밀려나 있는 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시장에서의 이 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이 파운드리의 성공이 절실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택한 것이 파운드리 사업에 특화된 타워 세미컨덕터의 인수였습니다. 인텔의 갑마인드만으로는 절대 파운드리 사업을
재진출해도 성공시키긴 힘들다라는 결론에 이르는 거죠. 파운드리 전문 기업인 타워를 인수함을 통해서 8인치 파운드리에서의 지위를 다지고요. 동시에 파운드리 영업 부문을 타워 측의 일임함을 통해서 고객 중심 마인드를 세워나가면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을 겁니다. 레거시 생산과 영업을 타워에서 감당을 해주면 최첨단 공정은 인텔에서 처리를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꿈꿨을 거예요. 그리고 인텔은 파운드리 신생기업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독점 심사도 무난히 통과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인텔에 있어서 이 타워 세미컨덕터 인수는 그들의 IDM 2.0 전략의 성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포석 중 하나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중국의 목리로 인수가 좌절되어 버린 겁니다.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쓰라릴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인텔은 파운드리 서비스의 필수 요소인 영업력 확충에 큰 난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 관련 악재 보도가 잇따르고 있죠. 얼마 전에는 퀄컴이 인텔 파운드리 서비스의 20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한 2나노 반도체 개발을 중단한다 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팻 겔싱어는 2021년 인텔 엑셀러레이터 행사에서 20옹스트롬 공정의 고객 중에 퀄컴이 있고 2024년 20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한 반도체를 양산할 것이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거밍치 애널리스트를 통해서 퀄컴의 20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한 2나노 반도체 개발을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 게재되었습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하고 팹리스는 상호 협력의 관계예요. 어딘가에 종속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팹리스는 파운드리가 보유한 IP 블록 제조 기술을 토대로 설계를 진행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 파운드리 사업의 성패는 팹리스들이 설계하기에 용이한 IP 블록을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와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TSMC가 강력하다는 거예요. TSMC는 정말 강력한 IP 얼라이언스를 구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팹리스들한테 선택지가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설계해도 되고 저렇게 설계해도 되니까요. 반면에 삼성전자는 IP 확보가 약간 늦은 것이 사실입니다. 2위 업체도 1위 업체에 비해서 보유한 IP의 개수가 3분의 1에 불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후발주자인 인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솔직히 얘기하자면 X86을 제외하고는 보유하고 있는 IP가 얼마나 될까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퀄컴에서는 설계의 자유도가 점점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개발을 중지하고 인텔이 어떤 IP를 확보하는지를 보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마디로 인텔이 퀄컴이 원하는 IP를 확보하는 데 실패를 했거나 혹은 자사가 보유한 IP를 활용해서 이거를 개발해주세요 라고 강요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바로 이런 데에서 갓마인드가 드러나는 겁니다. 영업력 부재, 갓마인드의 합작품이 바로 퀄컴의 20옹스트롬 공정을 활용한 2나노 반도체 개발 중단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타워 세미컨덕터는 사실 최첨단 공정 개발에 열을 한참 올리고 있는 인텔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공정 기술상으로만 보았을 때는 그리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에요. 8인치 파운드리 레거시 공정이 주력이니까요. 그렇다면 인텔의 타워 인수의 강력한 동의는 무엇이었을까? 단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고객 중심의 영업력 확보였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중국의 목리로 인해서 타워의 인수가 좌절이 됐잖아요. 인텔은 아마도 다른 인수합병을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타워의 인력을 흡수하는 제한된 인수합병을 다시 한번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인텔이 가지고 있는 이 갓마인드로는 고객 중심 사고가 필수인 이 파운드리 사업을 이어나가기가 쉽지 않을 테니까 분명히 어떤 시도를 할 거예요. 인재를 영입을 하든 아니면은 다른 기업을 물망에 올리든 둘 중에 하나는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영업을 책임져줄 파트너를 반드시 구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중국이 저리 버팅기면 영업통을
영입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인텔의 파운드리 행보가 그리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를 말하다였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